장맛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빗소리와 함께 필립의 사연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여자이자 다정한 남편과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과거 제 딸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려고 자주 듣던 채널에 익명으로 사연을 신청했어요.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께 용기 내어 사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성장했어요. 이 점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로 일하고 계셔서 집안 형편이 좋은 축에 속했네요. 저도 부모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공부를 잘 못해서 다른 전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저는 여느 여자들처럼 연애를 할 만큼 해가며 지냈어요. 하지만 결혼할 만큼 좋은 남자가 없어 30이 되도록 싱글이었는데 진짜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물론 배경도 좋지만 마음씨가 너무 착한 점이 아주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의 한 주택가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의 내조를 하는 전업주부로 지냈답니다. 그이는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쁜데도 매일 일찍 들어와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애처가이기까지 해서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만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깊을 것 같았어요. 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매번 실패로 끝이 났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며 저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일렀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그이와 저를 닮은 아이가 꼭 생기길 간절히 바랐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남편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했지만 제 몸이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들었답니다. 제가 불임이라고 단정지으며 절대 임신할 수 없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고 하니 눈물이 제멋대로 주르륵 흘렀답니다. 남편은 자기도 충격을 받았을 텐데 저를 위로하며 아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보, 사실 나 애들 안 좋아해. 난 우리 둘이 평생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만 좀 울어. 거짓말. 당신 길 가다가 귀여운 꼬마만 보면 해벌쭉하고 좋아하잖아. 내가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본 줄 알아? 솔직히 나한테 실망했다고 말하란 말이야. 이 바보야. 나한테는 애기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애기를 낳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선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이는 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그만 울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포기하고 남편과 둘이 골프와 낚시, 등산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며 공허한 마음을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아이 없이 살아봤는데 나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느 주말 새벽 5시쯤 남편과 등산을 하러 나서는데 저희 집 대문 앞에 바구니 하나가 놓여져 있었어요. 담요로 덮여 있어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몰랐죠. 그래서 제가 담요를 걷어냈더니 바구니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답니다. 어머, 애기잖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여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아휴,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자식을 버리다니. 여보, 잠깐만. 신고하지 말아봐. 일단 안으로 데려가자. 애기 몸부터 녹이자고. 제가 다급하게 바구니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마지못하고 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안에 아기를 제 품에 안고 거실을 거닐며 안락함을 주었답니다. 여보, 이 아기 너무 예쁘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혹시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아닐까?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안 돼. 절대 하지 마. 여보, 생각해봐. 우리가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말이야.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이 아이 우리가 키우자.
여보, 그건 말도 안 돼. 이 아이 부모가 찾고 있을 거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옳단 말이야. 당신 바보야? 누가 봐도 우리한테 키워달라고 버린 아이잖아. 아이 키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보낸 거라고. 저는 그이에게 화까지 내가며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는지 머리를 붙잡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고 행복해하는 저에게 다시 말문을 열었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 아이 우리가 키우자. 정말? 고마워 여보. 우린 진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남편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나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44살에 얻은 딸아이는 저희에게 행복 그 자체였어요. 울고 웃기를 반복하는데 저희 눈에는 모든 게 예뻐 보였죠. 처음 반대하던 남편도 어느새 저보다 딸을 더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육아서적을 닥치는 대로 사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많이 배웠어요. 제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미리 준비를 했겠지만 하루아침에 생긴 딸이라 처음부터 육아가 쉽지 않았죠. 저와 남편이 품에 안으면 얼마나 많이 울고 칭얼대던지 긴 시간을 안아줄 수가 없었답니다. 또 애기 머리는 엄마가 깎아준다는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괜히 소중한 딸을 다치게 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고 예쁘지 않게 깎을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잘라야 했기 때문에 혼자 가위로 싹둑 잘랐더니 딸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데다 머리를 망치고 말았어요. 누군가에겐 단순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꽤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대문에 출장 미용사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엔 유아 전문 미용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이거다 싶었고 얼마 뒤 미나의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그 미용사에게 전화해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사입니다. 전화해 주셨던 사모님이시죠? 네, 잘 오셨어요. 미용사님이 유아 전문이라고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손재주도 없고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많이 힘들었답니다. 미용사님은 제 딸처럼 갓난아이의 머리도 많이 해보셨나요? 그럼요. 거의 매일 갓난쟁이들 머리만 만지는걸요. 걱정 말고 저에게 맡겨보세요. 따님은 어디에 있죠? 지금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데리고 나올게요. 따뜻한 커피라도 드시면서 기다릴래요? 그렇게 커피 한 잔을 권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딸을 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미나가 울음을 터뜨려 미용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미안해요. 애가 너무 많이 우네요. 제가 초보 엄마라 달래는 게 부족해요. 사모님, 제가 미나를 안아볼게요. 저에게 안겨주세요. 그래서 미용사에게 딸을 안겨주니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답니다. 세상에, 우리 딸이 미용사님을 좋아하나 봐요. 얘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괜히 유아 전문이겠어요? 매일같이 미나 같은 애기들을 만난다고요. 자, 그럼 미용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의자에 앉은 미나의 몸을 제가 잡아주고 미용사님이 현란한 가위질로 금세 머리카락을 잘랐답니다. 그런데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애는 미용사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질투가 날 정도였다니까요. 어머, 미나 좀 봐요. 미용사님한테 안겨서 해맑게 웃고 있다고요. 이 녀석, 엄마이 나한테 이런 미소를 거의 지어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거 참 신기하네요. 제가 예전에 보모로도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그때 애기를 참 많이 안아주고 그래서인지 미나가 제품이 편한가 봐요. 아, 그랬어요? 역시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더니. 저기 미용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딸아이 보모로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월급은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글쎄요. 제가 출장 미용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꽤 많아서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그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저는 뭔가에 홀렸는지 그 미용사님을 잡으려고 온갖 말을 다 해주었어요. 원한다면 저희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미용사가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 했고 저는 언제가 되었든 간에 연락만 달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사흘 뒤 미용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저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제 딸을 돌봐주겠다고 했죠. 저는 너무 좋아서 쾌재를 부르고 미용사를 저희 집으로 들였답니다. 남편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지만 보모가 미나를 돌보는 걸 몇 번 보자 생각이 바로 바뀌었어요. 저렇게 아이를 잘 보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보모는 저희와 가족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제 딸을 케어하느라 고생이 많은 보모에게 뭐라도 사주고 싶었던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희정씨,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봐요.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요? 정말요? 그럼 저 보거 사주세요. 작년에 보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집이 있으니 그리로 가요. 그럽시다. 같이 나가시죠. 보모는 제 딸을 안고 저와 남편은 팔짱을 끼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거집으로 향했죠. 이윽고 한상 가득 보거 요리가 저희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세 사람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카페에 들러 주스까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과 저는 딸아이에게 입맞춤을 한 후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남편이 끙끙 앓기 시작하며 식은땀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이마에 손을 올렸더니 불덩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그이는 정신을 잃었는지 제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곧장 119에 신고하고 보모를 불렀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왜 그러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예요? 나도 몰라. 아무래도 보거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손질을 잘 못해서 독이 들어갔나 봐. 네? 그럼 저와 사모님 몸에 이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희정이 너는? 저도 멀쩡해요. 어쨌든 구급차가 오는 대로 독에 중독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치료가 수월할 테니까요. 이윽고 구급대원 3명이 집 안으로 들어와 남편을 들것에 싣고 나갔습니다. 보모는 딸아이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해서 저만 따라 나섰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보거독에 중독된 것 같다고 말했더니 곧장 피를 뽑고 진찰을 하더니 주사와 여러 링기를 놔주며 잠시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위세척을 해달라고 말했는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위를 지나갔을 거라며 기다리라고만 말했답니다. 남편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눈을 떴어요. 의사 선생님은 보거독 증상이 아닌 다른 독에 중독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서 어떻게 입안으로 들어갔는지 대해서는 아무리 떠올려봐도 알 수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더 늦으면 큰일이 났을 거라고 말씀하셨네요. 몸을 회복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보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게 다 보거독 때문이죠?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희정씨. 의사 선생님이 보거독은 아닌 것 같대. 희정씨 잘못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마. 그럼 무슨 독이 어떻게 사장님 몸속에 들어갔을까요? 우리도 그게 아이러니야. 어쨌든 앞으로 조심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라. 저는 놀란 보모를 진정시키고 남편을 방에 눕혔습니다. 다행히 며칠 집에서 쉬고 나니 몸이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회사에 나가 일상생활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보모에게 딸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데이트를 하러 나갔어요. 그이와 저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남산에 가서 바람을 쏘였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 트럭이 저희 차를 덮치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저와 남편은 정신을 잃었지만 에어백 덕분에 큰 화를 당하진 않았어요. 또 남편 차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진 자동차였기 때문에 저희 몸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병원으로 옮겨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어디 하나 부러진 곳은 없었어요. 단지 타박상이 심해서 2주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보모인 희정씨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24시간 아이를 혼자 돌봐야 했으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돈으로나마 보상을 해주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답니다. 희정씨 미안해. 우리 꼴이 이래서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야겠네. 자네가 우리 딸을 좀 돌봐줘. 혼자서 힘들겠지만 애 좀 써주게. 사모님, 지금 제 걱정할 때예요? 두 분 몸이나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는 사장님이 큰일 날 뻔하더니 이번에는 두 분이 한꺼번에 큰 화를 당할 뻔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여하튼 희정씨 덕분에 우리 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네. 그렇게 보모는 저희 걱정을 한참 동안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보모가 아닌 저희 식구처럼 느껴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따뜻한지 제 동생으로 삼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남편과 몸조심하고 지내자고 약속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고 다짐했답니다. 다행히 해가 몇 번 바뀌는 동안 아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남편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이 타고 있지 않긴 했지만 운전기사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 여보, 박 기사님이 졸음운전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항상 철두철미한 분이 왜 그런 사고를 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게 말이야. 10년 넘게 운전을 하시면서 아주 작은 사고도 내지 않으신 분이 졸음운전이라니. 뭐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사고이니 물을 수도 없지. 그래서 당신 운전기사 다시 채용할 생각이야? 그래야지. 나 혼자 운전하고 다니려면 너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 조금 젊은 사람을 고용할 생각이야? 저와 남편의 대화에 보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운전기사를 뽑으시려고요?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희정씨가요? 네. 제 동창생 중에 대리운전 경력이 5년이나 되는 친구가 있어요. 힘들게 사는 친구인데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희정씨가 추천하는 분이면 보나마나 좋은 분이겠죠. 그럼 내일 집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정말요? 그 친구가 이 소식 들으면 엄청 좋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편은 따로 신경 쓰지 않고 보모의 소개로 운전기사를 채용했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키도 훤칠하고 듬직한 게 제 남편을 옆에서 잘 지켜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면접을 보지도 않고 바로 운전기사로 일해달라고 말해주었답니다. 거의 1년 동안 운전기사는 제 남편을 안전하게 많은 곳을 데려다 주었고 신호 위반 한 번 하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부와 보모와 운전기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딸아이는 보모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친정집에 맡기고 왔답니다. 저희는 해물 요리를 먹으러 가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며 여러 대화를 나누었어요. 주로 제 딸 미나 이야기였는데 하나같이 보기만 해도 예쁘다며 칭찬하는 소리였죠. 사장님,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딸을 낳을 거예요. 미나처럼 귀엽고 예쁜 애를 보니까 마음이 온화해지는 기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나가 사모님을 빼다 박은 것 같아요. 어머, 미나가 저를 많이 닮았다고요? 제가 엄마니까 그렇겠죠? 이 기사님도 그렇고 희정씨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혼하도록 해요. 결혼은 절대 후회하는 일이 아니니까 망설이지 말라고요. 제 말에 보모가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서운해요. 제가 결혼하면 사모님 집에서 나가야 하잖아요.